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긴급 NSC 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또 북한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어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제 오후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선 첫 첩보 입수 당시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하루 뒤인 어제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북에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했고 사실이라면 국민이 분노할 일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어제 새벽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당시에도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NLL 인근 남쪽 해상에서 실종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강한 어조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주 기자입니다.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어업지도원 47살 A씨가 소연평도 인근 꽃게 어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A씨가 발견됐다는 정보가 우리 군 첩보망에 포착됐습니다. 군은 A씨가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으며 북한 측이 A씨 진술도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를 받아 A씨를 향해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신발을 두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측에 관련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잦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남북 간 연락선이 끊긴 가운데 군은 유엔사와 협의해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발표에 화장, 즉 장례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군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재발 방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취임 축하 차원에서 우리 측이 제안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25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0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명, 경기 43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대 우주 어린이집과 관련해 지난 22일 교사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어제까지 원생 등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참석했던 동대문구 성경 모임 확진자 2명과 모임 잠소 방문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도 3동에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 LG 트윈타워도 관련 확진자가 현재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른 방문 판매 설명회 등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판매는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유형에 속합니다. 밀폐된 공간과 밀집된 장소는 바이러스가 보다 높은 밀도로 존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과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추석을 보내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심리적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심리 방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석 연휴 기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세부 조치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재설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 가운데 5조 원가량이 추석 전에 집행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 예산 중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7조 8천억 원 규모 예산 가운데 예비비 8천억 원을 뺀 7조 원의 70%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불안정한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 지원자에게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신청과 심사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SNS와 언론, 안내 문자 등으로 지급 대상을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통신비는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원 등 9천억 원은 10월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고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폭로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대법원 2부는 불법 촬영과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수사의 단초가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서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정준영 단톡방 참가자들도 모두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차 제재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오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이의 1차 제재가 그 이후 2차 제재에 흡수 합병됐기 때문에 2차 제재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증선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에도 분식 회계를 문제 삼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제재를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직원은 추가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그 어떤 절차 없이 퇴사시켰다는 겁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2017년 여름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업무 보고를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겨우 상황을 모면한 A씨는 2년 넘게 속으로만 사귀다 지난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징계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벌심의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노출이 된다. 노출을 감수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회사 측은 가해자를 조사하되 범행을 인정하면 사직서만 받겠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절했습니다. 여태까지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거는 곤란하다. 결국 가해 직원은 12월 31일 징계 없이 사직서만 쓰고 퇴사했고 회사의 추가 피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폭력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회사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이런 사실을 조사를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대놓고 나 안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모든 처리 방향을 피해자 측과 상의했고 피해자 측이 각별한 비밀 유지를 요청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충남 논산의 한 사립대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학 학장은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이 되려면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임금 협상과 단체 교섭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해진 건양대학교. 지난 4월 학과 행정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A씨는 같은 단과대 학장 B 교수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노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노조 속에 지금 보면 들어가 있으면 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탈퇴해야 돼요. 그건 그거고. 현행 노조법은 노조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라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하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일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셨거든요. 노동조합 축소 시도는 단체 교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팀장 등 관리 감독직뿐만 아니라 기획과 인사, 노무, 격리, 회계, IT, 감사 등 모두 7개 분야 직원까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단협안을 제시해 노사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 안이 반영되면 최소 53명, 최대 80명 이상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조합원 수에서 3분의 1, 크게는 2분의 1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는. 건양대 측은 비학장이 한 말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단협안은 비밀 업무 등을 맡는 직원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학은 지금 현재의 그 단체 협약이 사용자 측보다는 노동조합에 좀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침해하거나 저하시키는 어떤 활동을 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단체 교섭은 결국 지난달 결렬됐고 건양대 노조는 쟁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바꾸어 임대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 버스나 택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행 중일 때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르신이 시내버스에 타려 하자 기사가 운전석에서 나와 막습니다. 둘 사이에 실랑이가 오가더니 어르신이 기사에게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다른 승객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못 올라온다고 제지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완주군의 한 택시 정류장. 남자들이 뒤엉킨 채 옥신각신합니다. 한쪽은 택시기사와 동료들, 다른 쪽은 승객과 일행입니다. 마스크를 안 꼈더라고. 그래서 차 타실 때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마스크를 나더러 쓰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거죠.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하며 기사를 때린 두 남성 모두 입건됐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을 탈 때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지 넉 달째. 이 기간 전북경찰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행 사건이 1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지만 기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분의 어떤 인적 상황도 모를 것이고 카메라에 뭐 다 100% 찍힐지도 모르는 것이고 공무원을 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차가 이렇게 큰데 오사가 받쳐놓고요. 차량을 운행 중일 때 폭행을 당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큰 만큼 더욱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기준을 최소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만 이 현장에서는 혼선이 여전합니다. 최근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한 펜션. 지난 4월 확진자가 다녀간 인근 다른 펜션이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예약 취소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펜션까지 타격을 입은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만약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업소 이름이 공개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선 공개 기준을 최소화한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권고안에 불과해 상당수 자치단체는 자체 기준으로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포항과 경주에서는 상세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게 동선을 감추느냐, 안 가르치고 뭐 다른 걸 무슨 의도가 있느냐, 시각 안 해놓으면 그전에는 더 심했거든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선 공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예전에는 공개가 돼서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또 공개가 안 되니까 확진자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니까. 방역과 민생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 희망 자금은 내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화상연설이었는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삶은 계속되니 함께 살아내자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리더 RM이 2년 전 첫 유엔 연설 당시를 떠올리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As a young man standing at the UNGA, as a global citizen of this world, I imagine the limitless possibilities before all of us, and my heart beat with excitement. But COVID-19 was beyond my imagination.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엔 모두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내다보는 것뿐이었고 갈 수 있는 곳은 제 방 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갇힌 공간 안에서 다시 모두 함께 음악을 만드는 데 열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좁은 방 안이었지만 나와 우리의 세계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기와 스마트폰 그리고 팬들이 그 세상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며 같은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전 세계의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우울해졌지만 메모를 하고 노래를 만들며 나에 대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7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기에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었고요. 나를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란 걸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But the stars shine brightest when the night is darkest.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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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고생대 거대 육식어류인 둔클레오스테우스가 재탄생됐습니다. 강한 턱의 힘이 특징인데요. 전시된 체험 모형을 통해 턱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3억 8천만 년 전 어류의 시대로 불렸던 고생대 대본기 후기, 북아프리카 모로코 바다에서 발견된 판피 어류인 둔클레오스테우스의 두개골입니다. 원시 어류로 진화 과정 초기에 강력한 턱을 가졌던 물고기입니다. 전체 몸 길이는 최대 8.8m, 무게는 4톤가량. 가장 큰 특징인 턱의 힘은 6,000에서 7,400뉴턴으로 600에서 750kg의 압력과 같습니다. 턱 주변 근육과 인대를 이용해 0.02초 만에 먹이를 빨아들여 톱날 같은 이빨로 잘라먹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둔클레오스테우스 턱의 가동 구조를 체험할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턱이 움직이는 과정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둔클레오스테우스를 기반으로 비대면 보급용 과학교육 키트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원리로서 턱을 움직였었는지 같은 정보도 같이 집어넣어서 정보와 재미를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지질자원연구원은 다음 달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제4회 지구사랑 미술대회 참가자들에게 이 과학교육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코스피가 2,300선을 내준 데 이어 2,2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4% 넘게 급락하는 등 양시장 60일선을 하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0.54포인트 하락한 2,272.7에
코스닥은 36.5포인트 내린 806.95에 마감됐습니다. 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전일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부진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불안한 투자 심리가 팽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약 한 달여 만에 2,300선이 무너지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모든 종목이 내린 가운데 미국 니콜라의 폭락 소식에 국내 수소차 관련주가 줄줄이 하락했고 포스코 케미칼이 10% 가까이 급락하는 등 배터리 관련주 역시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한편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망 소식에 빅텍 등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30전 오른 1,172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어서 이마저도 장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꽤 올랐습니다.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셨을 겁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해가 지고 나면 열기가 금세 식어버립니다. 출근길, 퇴근길에는 선선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도 아침 기온, 낮 기온 큰 차이 없겠고 특히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빗줄기가 강하게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6도, 광주, 전주 역시 16도고요. 청주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청주, 대구 26도, 전주, 광주 역시 26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는데요. 이렇게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 제어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